안녕하세요. 김혜니 법무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저소득자 20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다. 보통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소득을 번다고 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벌거나 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얻고 또 불규칙한 소득을 버는 경우에 어떻게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되는지 실제 제 의뢰에 있는 사건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말씀드릴 분은 35세의 어린이집 보조교사였고요. 또 기혼자 그리고 미성년자가 2명, 아이가 2명 있고요. 그리고 빚이 7천 정도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100만 원 조금 넘어요. 120만 원 정도. 120만 원 정도면 지금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거죠. 그렇다 보면 가용소득이라는 개념이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이 변제할 금액이 있긴 있는 거야? 그러면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거야? 이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회생이라는 제도는 개인 파산이나 이런 것과 다르기 때문에 변제금이라는 것은 필수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을 했냐. 최저생계비가 124만 원, 지금 그렇지만 본인은 생계비를 90만 원만 쓰겠다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가용소득을 사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급여 120만 원 정도에서 생계비 90만 원을 빼고 30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고 인가가 난 사안입니다. 이게 신청 당시에 한 7천만 원 정도 채무가 있었으니까 변제율이 15% 정도 나오고 사실 많이 변제를 하는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냐면요. 일단 잘못 상담을 받으셔서 이제 신청조차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좀 좌절하셨겠죠. 근데 말이 안 되죠. 이분이 그렇다고 사행성 채무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열심히 살다가 아이들 양육하면서 양육비가 많이 들어간 것 때문에 채무를 지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개인회생 안 해준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개인회생 하겠어요? 당연히 개인회생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신청을 이렇게 해서 인가를 받았고 또 두 번째 사안을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요, 젊은 남자분이에요. 29세 남자분이고 현재 여자친구 집에서 같이 동거 중이고 또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150만 원씩 이제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고 4대 보험은 가입되지 않았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이제 과거에 이제 모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간간히 이제 행사를 뛰시거나 하는 이제 좀 들쑥날쑥한 그런 수입을 얻고 계셨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신청서를 저희가 이제 접수를 하자마자 법원에서 어떤 보정이 나왔냐면요. 보통 큰 규모가 아닌 작은 규모의 회사인 경우에는 어떻게 소득을 얻고 있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표자와의 관계는 뭔지, 또 취업하게 된 경위는 뭔지, 또 거기서 담당하는 일은 그러니까 제대로 거기서 담당하는 업무 내용은 뭔지, 또 급여 산정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받고 있는 건지, 그런 소득 구조에 대해서 법원에서 궁금해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일을 하는 건지 궁금해 해요. 그냥 알고 있는 사람 밑에서 특히나 부모님 밑에서 일한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 조금 더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법원에서.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한 지 이게 많이 되지 않았어요.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수입이 어땠다, 지금까지 수입을 어떻게 얻어왔다라는 것을 이제 법원에 이제 소명 자료를 내야 되는데, 좀 정기적으로 6개월간, 최근 6개월간 얻은 수입이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법원에서 변제 수행 가능성을 의심하는 거죠. 앞으로 정기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최근 6개월에 정기적인 수입을 얻은 자료가 있는지 요청하셨거든요. 근데 못 냈어요. 왜냐면 없으니까 못 냈는데, 그래도 다 개인회생 돼요. 왜냐면 이 젊은 남자가 앞으로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죠. 왜 못 얻겠어요. 과거에 조금 들쑥날쑥했다고 해서 그게 개인회생을 어떤 변제 수행 가능성을 그렇게 의심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그래서 문제가 없었고요.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이제 150만 원을 번다고 했는데 2022년에 신청한 사안인데, 그때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191만 원이 좀 넘어요. 그리고 이것의 실수령액이 172만 원이 좀 넘어가요. 그런데 150만 원만 받고 일을 한다고 하니까, 아니 네가 당장 다른 데 취업을 하면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굳이 여자친구 회사에 취직을 해서 버느냐, 이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 그 얘기가 아예 없었어요. 그 이유를 저는 이제 뭘로 보고 있냐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젊은 축에 속하니까 그 법원에서 사유서를 조금 긴 사유서 작성을 요구했어요. 이제 A4 용지로 무려 5장이나 요청을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한테 사유서를 이렇게 길게 쓰라고는 안 해요. 근데 젊은 분인데 또 이렇게 또 약간의 사행성 채무도 있고 좀 무분별한 면이 있는 건 아닐까, 이 사람의 과거를 좀 읽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또 그 진술서를 굉장히 잘 써오셨어요. 이게 그 대리인이 일부 조금 이제 만들어내서 어느 정도 작성을 하는 데는 의미 조금 진정성이 떨어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자필로 이분이 이제 5장을 작성해 오셨고, 이분이 5장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내용이 들어갔겠어요. 자기의 탄생 때부터 자기 부모님 때, 그리고 자기가 자라면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시점에서 일부 약간 사행성인 것도 했지만, 또 결론적으로 이분이 또 좀 검소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비를 많이 하는 성향은 아니었고,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진술을 잘 하면서 법원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문제 삼지 않고 소득 150만 원을 그대로 인정해서 이제 인가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오늘은 그 저소득자 개인회생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법원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소득이라고 해서 개인회생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한간에 잘못된 속설에 잘못한 판단 하시면 안 되니까 이런 영상 업로드 하고요. 또 다음번에는 좀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